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고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을 더 공부하시고 문제도 많이 푸시고 한국사 자격증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뭐 수능이든 반드시 시험에 100% 나오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100%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고구려에서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고구려 고분이 진짜 멋지고 대단한 고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또 북한이나 중국에 있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우리가 보러 가기가 힘들다는 거, 북한 쪽은. 자, 오늘은 바로 삼국의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까지 고분과 고분벽화. 그런데 이제 먼저 삼국의 고분으로 해가지고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국의 고분 이야기만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가 고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고분의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관 같은 걸 놓고요. 엄청나게 흙을 엄청 쌓았어요. 진짜 거의 약간 산까지는 좀 오버하고 엄청 크게 아무튼 좀 심하면 얕은 산 정도로 거기다 돌을 또 엄청 쌓아. 그 돌을 무지 많이 쌓았어.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요. 근데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봉토 흙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도 없어. 입구를 알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이 이거를 도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땅파를 들어가다가 묻혀. 그래서 도굴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통일신라는 다행히도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뭐 천마총에 있는 것들, 뭐 천마도 뭐 이런 게 도굴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벽화도 없어. 그냥 이게 나무 널을 짜가지고 이렇게 널방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방을 만들고, 왜냐면 관 하나만 띵 넣으면은 껴묵거리를 놓을 곳이 없잖아요. 껴묵거리 이제 나 평소에 좋아했던 반지야,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관이야, 같이 묻어줘, 이런 식으로 같이 묻어주는 걸 껴묵거리라고 하는데, 그런 장식품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이 하나 있고 작은 나무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돌무지 무덤, 돌무지 하나의 작은 방이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요. 널로 덧댔다. 이렇게 널빤지라고 하죠. 우리가 나무판을 덧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널방을 하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무방을 만들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신라에서는 이게 나오고요. 통일신라 말고 신라. 그리고 요것이 초창기 이게 좀 발달되지 않은 기술이고, 좀 이제 껴묵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입구로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게 있어요.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방을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고 돌방을 이렇게 만듭니다. 돌로 이렇게 해서 사각형 여러 모양으로 화려하게 만들고 돌방을 만들다 보니까 돌방에다가 이 돌에다가 벽화를 만들게 돼요. 벽화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굴이 있어. 입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굴이 있기 때문에 굴식, 돌방이 있다. 굴식, 돌방 무덤. 여기다가 이제 봉토를 쌓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입구만 딱 찾잖아? 그럼 여기에 오면 아싸! 막 도굴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무덤은 도굴된 무덤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나마 뭐가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 무덤은 거의 도굴이 되었고, 진짜 무령왕릉 정도, 진짜 신이 내린 축복으로 무령왕릉은 도굴이 안 됐는데, 어쨌든 거의 다 이제 도굴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벽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무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벽화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인 거고, 이 굴식 돌방 무덤이 그대로 줄어들어서 규모만 작아지는 거. 이것이 이제 통일신라 때나 발해 때 이게 이제 규모만 작아져요. 규모가 작아져가지고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무덤이 좀 작아져요. 요즘 무덤하고 좀 비슷해요.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 그리고 그때 이제 통일신라 때 도교가 유행하다 보니까 둘레돌을 박게 됩니다. 둘레돌을 이렇게 박아요. 요 둘레돌라는 건 요즘에도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둘레돌 박아가지고 묘지 만들어요. 둘레돌을 박아서 여기다 12지 신상을 막 새기는 거야. 막 북한모, 막 남주작, 사신도가 막 이런 것도 있고 12지 신상이 이 무덤을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지 신상을 새기는 것조차 도교의 영향이에요.
십이지 신상이 지켜준다는 의미로. 그래서 도교 영향으로 봉토에 둘레돌을 받고 규모가 작아지고 여기다 이렇게 막 짝대기 같은 거 만듭니다. 요런 거. 김유신묘가 이런 통일신라 김유신묘가 이런 게 돼 있고 요 안에 둘레돌에 가면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십이지 신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작아지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무덤의 종류는 돌무지 덧널무. 돌무지는 돌이 무지무지 많이 쌓여 있다. 굴식 돌반 무덤. 그리고 돌무지 덧날 무덤은 신라에만 있고 고구려는 그냥 돌만 엄청나게 쌓여 있는 돌무지 무덤도 있어요.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 그림 그릴 데가 없어. 돌무지 무덤이 최초에는 진짜 돌만 이빠요 엄청나게 엄청 쌓아놨었어요. 이게 무덤인지도 몰랐어. 그냥 돌이 이렇게 있는 게 자갈밭인가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러다가 조금 이게 발달하니까 기단을 쌓아서 돌을 막 쌓아요.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점 발달한 건 나중에 피라미드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천마총이 이런 경우에죠. 그래서 이러한 이래가 무덤 양식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벽화까지 해서 무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건데 사실 그 무덤 하나하나마다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그 무덤의 우수성, 벽화 얘기하자 보면 사실 너무 길어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고구려 무덤은 제가 고구려 무덤 공부할 때 고고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비하고 너무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하고 대단하고 되게 멋졌어요. 고구려가 우리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되게 호전적인 국가고 영토 넓히는 데만 신경 써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발달했을까? 우리가 백제 문화재 탑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구려 문화재를 접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 그 문화재가 있고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구려의 무덤을 보면 대단하다. 고구려가 그렇게 강대한 국가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나라가 강했느냐 안 강했느냐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고분입니다. 진시황릉 봐요. 진시황의 그런 그 엄청난 진시황의 왕권을 무덤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중국의 솔직히 중국 고분의 스케일은 정말 혀를 내둘러. 이 부분은 인정해야 돼. 진짜 와 병마용갱 보면 막 뭐 얘네들은 발굴을 몇십 년째 하고 있어. 막 계속 진짜 넓어. 스케일은 진짜 큰 것 같아. 근데 고구려도 그나마 우리나라 삼국 중에서는 가장 고분의 스케일이 크고 그 안에 벽화가 엄청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무덤 쪽 고구려 고분은 반드시 좀 암기도 해야 되고 외워야 됩니다. 좀 정말 중요한 문화재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문화재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소중한 문화재예요. 자, 삼국의 고분을 정리를 할 때 먼저 이제 고구려 먼저. 자, 고구려의 초기와 후기로 이제 나눠본다면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이어서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돌을 엄청나게 쌓아놓는 돌무지 무덤에서 그러다 이제 나중에 발달해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마치 굴처럼 보여진다. 굴식, 굴 같다. 그리고 이제 돌방, 돌로 방을 만들었다. 돌방 나오면요, 무조건 벽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돌방은 그 돌에다가 벽화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초창기의 돌무지 무덤을 보여드린다면, 여기 있다. 환도산성 고분이라고 아주 초창기에 고분 양식을 알 수 있는 말 그대로 돌을 정말 쌓아놨죠. 이게 무덤인가 하고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나중에 발굴된 거죠. 환도산성 고분은 초창기의 모델이고 그러다 이제 점점 기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제 천마총이 됩니다. 천마총 그림이 여기 있다. 천마총이래. 장군총이지. 아까도 제가 천마총을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장군총. 말이 헛나왔어요. 장군총. 예, 천마총 아닙니다. 천마총은 천마도죠. 천마총은 저기 돌무지 덧날 무덤이죠. 잘못 말했어.
돌무지 얘기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장군총. 장군총은 이렇게 기단이 이렇게 딱 돌을 딱딱 깎아가지고 마치 피라미드처럼 만들었죠. 이 장군총이 만약에 윗부분이 소실되지 않고 다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그러한 무덤일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한 무덤이 우리나라 고구려에도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 매력적인 거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에 이러한 정말 돌무지 무덤에서 이제 돌무지 무덤이 조금 더 세련돼진 게 이제 장군총 이렇게 탁탁탁 기단 쌓아가지고 피라미드형으로 돌을 쌓은 거. 얘도 어쨌든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을 쌓은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구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죠. 자, 돌무지 무덤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느냐.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장군총만 알면 되는데, 만주 지역에 많이 있고요. 만주의 태왕릉. 이 태왕릉은 이게 광개토 대왕릉비냐, 뭐 고구 원왕비냐, 뭐 말이 많은데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총. 이게 대표적인 게 돌무지 무덤이고요. 고구려 장군총. 그 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는 아까 보여드렸죠.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 발의 거를 보여드리면 되려나? 예, 발의 굴식 돌방 무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입구가 있고 돌방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잘 뭔 말인지 안 모르겠죠? 이게 차라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계단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은 이게 하나의 지하에 돌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무덤 밑에 관이 있고 거기에 막 벽화도 막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돌방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무덤을 쌓은 거. 요거는 근데 이제 벽돌 무덤으로 쌓은 거죠. 이게 이제 그냥 통짜로 된 돌을 썼다. 그럼 이제 돌방 무덤인 거고, 구식 돌방 무덤 중에서도 그러한 양식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벽돌로 쌓은 거. 그런 벽돌 무덤도 존재해요. 무령왕릉도 벽돌 무덤이죠. 벽돌 무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때 중국에서 이제 벽돌 무덤이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벽돌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구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존재한다라는 거. 돌방에 벽화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벽화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바뀌었냐면, 이 벽화가 처음에는 무덤의 주인을 그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불교에 관한 거, 불교 관련된 그림을 그리다가 후기로 가면은 도교와 관련된 거를 그리게 돼요. 도교라든지 뭐 이런 사신도 같은 거, 음양오행 같은 거, 사신도. 이런 식으로 벽화가 흐름이 무덤 주인을 그리다가 불교에 관한 거 그리다가 도교, 뭐 이런 사신도 같은 걸 그리게 된다라는 거. 여기다 이제 필기를 되게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고분에 대해서 쭉쭉 써볼게요. 고구려가 고분이 많아요. 그리고 고분 하나하나가 정말 특징이 많고, 일단 제일 오래된 것부터 고구려 고분은 그 연도라던가 그 주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알려진 것부터 제일 오래된 거는 안악 3호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악 3호분. 안악 3호분을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할게요. 안악 3호분은 그 그림이 너무 그 고구려 연구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림입니다. 안악 3호분에는 이렇게 그 주인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벽화가 이제 죽은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벽화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신하들은 되게 조그맣게 그렸는데 주인은 되게 크게 그렸죠. 신분의 상하에 따라 사람의 몸의 크기를 이렇게 차이나게 그렸구나. 이 사람들이 엄청 거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안악 3호분은 고구려 문화사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람을 그리기도 했고, 의복, 복식사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이게 이제 안악 3호분이 미천왕 아니면은 고국 원왕이 릉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중국에서는 고구려에 기하한 중국인 동수의 묘라고 얘기한 건데, 왜냐면 이 동수가 여기 써있거든, 한문에. 근데 이 동수를 묘지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진짜 동수의 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동수의 묘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팽팽하게 좀 아직도 또 중국이랑, 아무튼 이 고구려 문화재 가지고는 맨날 중국이랑 싸워. 중국이 그 대북 그 동북공정 아시죠?
이 고구려의 문화 자체를, 고구려의 역사 자체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중국 거로 계속 우기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동수의 무덤 측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수가 고구려로 귀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수의 묘라 하더라도 고구려 사람이에요. 귀화한 거니까. 이 양식들은 모두 다 고구려 양식이고, 고구려의 그런 옷차림, 생활 양식들을 아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무덤이에요. 안악 3호분. 안악에 1호분, 2호분, 3호분이 많은데 그 중에 3호분이 이 벽화가 되게 화려하고 많고 가장 유명합니다. 안악 3호분의 부엌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도 참 먹고 살기 어느 정도 편했구나, 귀족들은 꽤 부유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구체적으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안악 3호분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궁이가 있고, 아궁이에서 밥을 막 짓고 있고, 그 가운데 보시면 고기가 막 걸려 있죠. 와, 돼지가 걸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앞에는 약간 사냥 같아 보이고, 맨 앞에는 닭처럼 보이죠. 와, 이렇게 고기를 막 매달아 놓고 먹었다라는 거. 아, 부유하다, 진짜. 통대, 정육점, 일종의 정육점이야. 집에 정육점을 차렸어. 엄청 럭셔리해.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살아도 집에 정육점 차릴 수 있나요? 집에 막 이렇게 소 걸어놓고, 돼지 걸어놓고. 물론 그러기 싫어서 안 그러신 걸 수도 있지만, 엄청 부유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옆에 뒤에 이제 이 마차 같은 거 보십시오. 수레바퀴. 여기에 타고 다녔다라는 거야. 고대에, 여러분. 무려 한 400년, 300년, 400년, 그 시기에 이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라니 멋집니다, 진짜. 그쵸?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무덤 주인이 이렇게 잘 살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안악 3호분, 럭셔리한 고분이죠. 이 여자도 봐봐. 완전 겁나 귀부인 같지 않아요? 이 여자가 지금 마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이 지금 얘를 옮기는 건지, 먹을 거 들고 있고, 땅에 제대로 본인이 걷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는 모습. 귀티나 보입니다. 그쵸? 안악 3호분은 어쨌든 정확히 누구의 묘지인 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구려인들의 삶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많은 벽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악 3호분은 규모도 되게 크고 호화로운 무덤으로 유명하고요. 고구려의 생활상을 담은 벽화로 유명합니다. 벽화로 유명하고, 안악 3호분. 그래서 이 안악 3호분을 공부할 때 고구려의 생활상을 담은 벽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안악 3호분이구나. 이렇게 문제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 남편 그림 그려있고, 정육점 그려있구나. 고기, 정육점 그려있다. 부엌 그려있다. 그러면 안악 3호분이에요.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까? 내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뭔가 팁이 없을까?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생각해봤는데, 외울 건 없고 그냥 그림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악 3호분. 그 다음에 이제 덕흥리고분. 자, 덕흥리고분 같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덕흥리고분도 되게 멋있어요. 견우직녀 그림이 유명하죠. 덕흥리고분. 그리고 덕흥리고분에 가면은 이렇게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구려 태수한테 이렇게 할애하고 인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되게 말이 많아. 이게 이제 고구려한테 중국 사람들, 이게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고구려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주자사 진이라고 하는데, 그 유주자사 진이 이렇게 고구려에 이렇게 막 인사까지 받을 정도면, 이 유주자사 진의 그런 영토가 꽤 넓었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가 아마 베이징까지 다스렸을 것이다라고 약간 좀 오바해서 보는 경향도 있을 정도로 이 그림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림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올렸다는 거는. 근데 중국은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냐면, 그냥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인사 와가지고 이거 중국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견우직녀 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견우직녀 묘에
너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견우직녀 이야기가 여기 그려져 있거든요. 견우직녀도입니다. 이것도 덕흥리 고분에 있는 그림인데 나 이 견우의 눈 표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약간 만화 같고 여기 견우가 이제 소를 몰고 있는 견우를 표현하는 거고 제 앞에 뒤에 직녀를 표현하는 거예요. 견우와 직녀의 중간에는 이렇게 은하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소실돼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이 은하수 주변에는요 별자리도 표현을 해놨대요. 지금 이 그림에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그 별자리가 은하수 주변에 있는 별자리가 지금 천체 별자리랑도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하나하나 막 되게 표현하는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좀 특이한 거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식 켄타로우스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강아지? 개처럼 몸은 어쨌든 네 발로 걷고 있는데 얼굴은 사람인 거 보이세요? 얼굴은 사람이죠. 나름 켄타로우스인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름도 써 있었어요. 그 옆에 사람에 대한 이름도 쓰여 있고. 이건 제가 역사 스캔들에서도 이 고구려 문화에 대한 이 부분에 동북공정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견우직녀도 자체가 또 엄청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견우직녀도 그리고 이렇게 유주자사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그림 이런 게 바로 덕흥리 고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덕흥리 고분을 이 그림과 같이 세트로 외워야 돼요. 문제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면 고구려 무덤이구나. 아니면 정말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림 퀄리티가 좋아. 그러면 그냥 고구려 무덤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무방해요. 백제 거는 많이 소실되어 있고 이렇게 많이 그림이 좀 괜찮은 그림이 별로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덕흥리 고분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 태수 보고 태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중국의 태수에게 보고를 받고 있는 그리고 견우직녀 견우직녀도 이런 것들의 벽화가 덕흥리 고분에 남아있다. 자, 덕흥리 고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쌍영총입니다. 쌍영총은 쌍기둥 그래가지고 쌍영이에요. 그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동네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뭐 그 지역 1호분, 2호분 아니면 그 무덤의 특징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쌍영총에는 너무나 특이한 약간 서역 스타일, 유럽? 약간 외국 스타일의 팔각기둥에 이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이거 쌍기둥이 있다. 그래서 쌍영총이라고 유명한데 이 쌍영총을 또 보면은 이 쌍영총 위에 막 주작 같은 그런 거 그려 막 청룡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도교적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 이 두 개의 기둥이 매우 외국스럽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에 서역과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이 팔각기둥이 마치 막 르네상스, 막 그리스, 로마 막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서역의 영향을 받은 팔각기둥이 있다라는 거, 서역 계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바로 쌍영총의 특징이에요. 쌍영총. 자, 쌍영총은 서역 계통의 영향을 받은 팔각기둥이 있다. 쌍영총 그림은 반드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이 나와요. 나를 너무 가렸네. 쌍영총. 반드시 이 그림이 나온다는 거. 두 개의 팔각기둥. 쌍영총은 서역계통의 영향을 받은 팔각기둥이 있는 게 바로 쌍영총. 쌍영총. 그래서 고구려 무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에 이러한 퀄리티의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 예, 저는 고구려빠예요. 고구려 정말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리 고분. 자, 수산리 고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이런 사진을 어제 다 찾느라고 밤에 오래 걸렸어요. 자, 수산리 고분 벽화. 수산리 고분 벽화는 역시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와 관련이 있는 거로 유명하죠. 수산리 고분.
자, 수산리 고분과 다카마스 고분 벽화를 비교한 걸 보여드릴게요. 수산리 고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 많은 그림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를 펼치는 모습, 공 던지기, 바퀴 굴리기, 뭐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벽화를 남겼는데 보시면 자, 수산리 고분 벽화 첫 번째 게 좀 잘 안 보이죠?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약간 복원해 놓은 그림이라서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수산리 고분 벽화에 있는 사람의 옷차림과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있는 옷차림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다카마스 고분 벽화는 일본이 이제 자기네 일본 사람이라 주장을 하는데 이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주인 자체가 아마 고구려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이제 일본에 뭔가 전달하러 온 그런 고구려 사람이 죽어서 그린 벽화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옷차림이 너무나 이 색동 치마부터 해가지고 옷차림이 너무나 비슷하고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복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고구려의 묘를 보고 있고 수산리 고분 벽화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5세기에 우리가 고구려가 일본에 뭔가 문화를 전파했고 일본과 뭔가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산리 고분 벽화는 고구려 이런 다카마스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이 두 개의 구분 가지고 많이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 무용총. 무용총은 외우기 쉽습니다. 무용총은 무용하는 무덤, 무용하는 그림이 있어서 무용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북한에서는 춤무덤이라고 하기도 해요. 북한에서는 춤무덤, 춤추는 거 그려져 있는 무덤이다. 무용총 하면은 유명하게 이제 무용총에는 무용하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렵도가 유명해요. 무용총 수렵도와 무용도.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하면은 이 수렵도 너무 많이 보셨죠. 고구려 하면은 이게 산천에서 무예를 중시하고 뭐 말타기, 활쏘기를 중요시했던 그러한 상무적인 기풍이 있는 나라다. 할 때 항상 이 수렵도를 보여주는데 이 수렵도가 바로 무용총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대에 이 정도 퀄리티가 높은 그림을 그렸던 나라고 그 고구려의 그런 삶 이렇게 막 사냥을 하고 이 그림 자체가 되게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림은 많이 소실되긴 했지만 이제 무용을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게 지금 사람의 이렇게 팔이 이렇게 꺾은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이게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건데 옷이 늘어진 거죠. 그걸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무용하는 춤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무용총입니다. 그래서 무용총은 말 그대로 무용 그림, 수렵 그림 이런 걸 유명하죠. 무용도 고구려는 거의 벽화예요. 이게 거의 다 도굴됐기 때문에 무용총은 무용도, 수렴도. 그 다음에 이제 각저총 겁나 많죠. 그래서 보통 고구려 무덤만 공부하다 되게 때려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림을 보시면서 와 대단하다. 이 무용이 그래서 무용도구나. 내가 자주 봤던 이 그림, 이 수렵도가 무용총에 있었구나. 막 이게 좀 흥미를 갖고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막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막 내용도 좀 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 짜증이 날라 그러죠. 막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다 우리나라 거면 엄청난 문화재예요, 여러분. 이게 다 관광 문화재인 거고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각저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명한 그림이 있죠. 바로 씨름도. 각저총 씨름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각저총 어디 갔니? 씨름도. 각저총 씨름도 여기 있다. 이 각저총은 씨름도와 그리고 천장의 별자리로 유명합니다. 보시면 이 천장의 별자리가 지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동글동글 보이세요? 약간 바둑알 같은 동글동글. 이게 지금 많이 흐려져서 안 보이는데 복원된 걸 일단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씨름도 먼저 봅시다. 자, 씨름도는 이거 가지고도 참 얘기가 많죠. 여기에서 곰하고 호랑이를 찾아보세요. 일단 이 씨름도의 외모 자체가 한 사람은 고구려인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은 코가 되게 크고 신현중 같은 외모, 서양인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 서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나무 밑에 곰하고 호랑이가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요쪽, 반대쪽. 여기에 곰하고 호랑이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당군왕검의 그런 이야기를 고구려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곰과 호랑이. 약간 캥거루가 생겼다고 보이는데, 좀 그게 소실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씨름도, 각저총 하면 씨름도 기억해 주시고, 각저총의 별자리도 정말 대단합니다. 각저총의 별자리 지금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복원해서 그린 건데, 북두칠성 막 이런 거 지금 있는 그 별자리랑 북두칠성 위치가 되게 딱 맞고, 좀 심플하긴 하지만 유명한 중요한 별자리들은 다 표시되어 있더라는 거. 아래 게 북두칠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구려는 별에 관심이 많았고 무덤에다가 별자리를 이렇게 새겨놓기도 했다라는 거.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 연구를 못하는 것뿐이지, 이 무덤 안에, 이 벽화 안에는 수많은 비밀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막 연구하는 거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고고학에 관한 거. 어쨌든 각저총은 씨름도 기억해 주세요. 이 그림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각저총은 씨름도와 별자리 그림. 천장에 별자리 그림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씨름도로 많이 보여주죠. 제일 유명하니까. 자, 고구려만 엄청나게 오래 하고 있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각저총 다음에 강서고분만 알면 돼. 강서고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서고분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사신도 때문에. 강서고분은 아마 고구려 무덤 양식, 벽화 양식 중 가장 아마 후기에나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강서대묘의 이 사신도, 그리고 강서대묘의 뭐 청룡 그림이 어딨지? 강서대묘의 청룡 뭐 이런 거. 그래서 강서대묘는 이런 도교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우백호, 자청룡, 우백호, 북현 뭐 이런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라는 게 바로 도교의 영향을 주고 있고, 이 그림 자체가 정말 잘 그려졌다. 일단 잘 그려졌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그리기도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되게 완성도가 높은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는 부분에서 강서대묘는 사신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제일 그리고 시험이 많이 나와요. 요 그림, 아무래도 청룡보다도 요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무조건 강서대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서대묘는 도교의 영향으로 사신도가 존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고구려의 무덤만 너무 많죠. 근데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림과 함께. 예. 안악삼호부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남자랑 남편하고 부인 그림, 그리고 부엌 그림 있는 거, 그걸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고, 덕흥리고부는 견우직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형님 막 이렇게 막 태수가 보고하는 거 12명이.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베이징까지 우리가 다스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엄청난 덕흥리고분. 쌍용총은 쌍기둥, 팔각기둥, 서역계통 영향, 팔각기둥. 수산리고분, 다카마스 고분벽화랑 연결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무용총은 무용, 씨름, 수렵도. 각저총이 씨름, 각시탈로 외우시던가. 무용은 무용, 그리고 수다 뭐 이렇게 외우시던가. 쌍용은 쌍기둥. 그리고 강서고분은 사신도, 강사, 학원 강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꼭 얘네 무덤들은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오는 애들이니까, 고구려에서 사실 문제 낼 게 제일 쉬워요. 그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다 다뤘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고구려 무덤은. 근데 이제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중요한 것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무덤만 엄청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무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반 무덤으로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고, 이제 백제는 고구려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백제는 참 고구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흐뭇하고 멋지고, 네, 좀 고구려빠니까. 자, 백제. 백제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백제도 초창기에 이런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고구려의 발달된 그런 돌무지 무덤으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석촌동에 남아 있습니다. 석촌동 돌무지 무덤. 아이고, 아주 안 좋네. 자, 아이고. 네, 석촌동 돌무지 무덤 가보면은 윗기단은 많이 소실됐지만 아랫기단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이 각조총과 되게 비슷하죠. 각조총과 비슷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시기를 본다면 한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석촌동이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한성식, 서울. 한성식이라고 하고,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각저총과 좀 비슷하다.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화살표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 백제 무덤은 거의 다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도구를 당했어요. 백제 문화재가 남아있으면 엄청나게 대단할 텐데 좀 많이 아쉬워요. 요거 다 일본 아니면은 다른 세계 각국에 지금 뻗쳐 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동시에 벽돌 무덤도 존재합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벽돌 무덤도 그런 양식 자체는 굴식 돌방 무덤과 동일해요. 근데 이제 벽돌로 쌓은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 이건 이제 백제가 수도를 2번 옮기기 때문에 수도를 옮길 때마다 양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건 웅진시기. 고구려를 필기를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쓸 칸이 없네. 요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은 일렬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비시대로 넘어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굳혀지는데 규모가 작아져요. 조금 소규모의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이때가 망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백제의 후기였기 때문에 백제가 이때 좀 타격을 받잖아요. 그쵸? 그때 신라랑 손을 잡고 낮에 동맹을 해가지고 이제 한강 지역을 차지했는데 신라가 이제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비로 수도로 옮기고 있는 약간 밀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덤을 크게 만들 그러한 또 국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작아지고 사비 시기, 남부여 시기죠. 사비천도한 시기. 그러니까 웅지는 지금의 공주, 사비는 지금의 부여. 자,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은 대표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면 되냐면 바로 송산리, 공주에 있는 공주 송산리 부분, 그리고 무령왕릉이 이제 벽돌 무덤. 그리고 하나 더 쓴다면 이제 그 송산리 무덤이, 송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덤이 나왔어요. 송산리 그 고분 터에 실제로 가면 이렇게 물룩 무덤이 되게 많아요. 1호부터 6호분까지. 그래서 공주 송산리 보면 1호분부터 6호분, 5호분, 그리고 송산리 6호분만 유일하게 벽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은 벽돌 무덤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공주 송산리 부분은 얘네들 써볼게요. 벽돌 무덤. 벽돌 양식인데 이것은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때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기였는데 이제 고구려는 북주의 영향, 그리고 백제는 남주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남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고분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주 송산리 고분에 대한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도 보시면 벽화가 남아있긴 하는데 그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좀 훼손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사신도가 있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거의 바래져서 안 보이는데 복원한 걸 보면은 청룡이에요.
예, 그래서 사신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송산리 고분에. 이거는 벽돌 무덤이네요. 이거 송산리 6호분이네요.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그냥 송산리 고분. 그냥 송산리 고분에 대해서 보여드릴게. 딱히 그쪽에 문화재가 중요한 임팩트 있는 게 없었나 보다. 예, 그냥 송산리 고분은 그냥 무덤 터만 있고, 박물관에 가면은 도굴당하지 않은 것들만 좀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무령왕릉 보여드릴게요. 자, 무령왕릉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쨌든 아치형이고 모주림 천장 뭐 이런 거, 그리고 벽돌 양식, 요것이 이제 벽돌을 이런 식으로 쌓는 거, 이게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이고, 그리고 송산리 고분도 역시 벽돌 무덤으로, 송산리 6호분 둘 다 벽돌 무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분명히 땄을 텐데 사진이 안 보이네. 어쨌든 사실 딱 봤을 때 여러분, 백제에선 무덤 양식에서 문제를 나오면은 무령왕릉밖에 낼 게 없겠죠. 그래서 요거 딱 벽돌 무덤 나오면 벽돌 무덤? 요거 무령왕릉? 옹진시기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중국 남조의 영향, 요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송산리 6호분은 이제 사신도가 유명하다는 거, 사신도 방금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굴식 돌반 무덤으로 넘어갑니다. 굴식 돌반 무덤으로 가면 이제 규모가 작아지게 되고요. 부여 능산리 고분이 나오는데, 바로 부여 능산리 고분에 그래도 좀 벽화가 많이 남아있어요. 굴식 돌반 무덤이기 때문에. 근데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비하면 벽화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어쨌든 천장에는 그 연화무늬라고 해서 연꽃무늬, 불교와 관련된 연화무늬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사신도래요. 이게 조금 용인 것 같은데 사신도. 그리고 뭐 비운문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비와 구름을 그린. 보면은 그냥 좀 막 고구려스러운 그런 벽화에 막 감동은 오지 않지만, 어쨌든 능산리 고분도 이런 비운문과 뭐 이런 게 있다. 이 그림은 거의 제가 문제 나온 경우는 거의 못 보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부여 능산리 고분. 그래서 능산리 고분에 뭐 이런 연화문 정도, 연꽃무늬, 연꽃의 무늬 정도,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제 심플하죠. 고구려만 안 밝혀 외우면 다른 애들은 진짜 고분은 어렵게 안 해요. 진짜 이 정도는 고구려에 비하면 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나마 도굴이 어려운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원래 고분 양식만 한 수업하면은 이것만 거의 이제 1시간 넘게 가요.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널이 있고, 또 나무 덧널방을 하나 만든 다음에 덧널방을 이렇게 확대한 그림이에요. 껴묵거리 상자 따로 놓고 나무널 따로 놓고 이렇게 덧널 나무 널빤지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좀 쌓은 다음에 엄청난 봉토를 쌓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구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도굴이 어렵다. 도굴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치만 이 나무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널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다 까져요. 나무널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딱딱하거나 벽이 있어야 돼. 이런 돌이 있다던가 돌로 된 돌벽이 있어야 되거나 벽돌로 된 그런 벽이 있어야지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긴 벽화가 없어요. 그래서 벽화가 없고 도굴이 어렵다. 다행히 껴묵거리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조금 외울 게 몇 개 있어요. 일단 천마총 너무 유명한 천마도. 신라 하면 천마도죠. 천마도. 이 천마도는 아직도 이 천마도가 또 벽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천마도는 제가 일부러 이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벽화가 아니에요. 벽화 없다고 그랬죠. 그쵸?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없어요. 천마도는 뭐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말을 탈 때 이렇게 말을 굳이 그려야 되나?
말을 이렇게 탈 때, 심플하게 그릴게요. 말을 탈 때, 말 안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 안장이 있고, 마구가 이렇게 좀 내려오는, 이거 말다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근데 이거를 놓음으로써, 얘가 달릴 때, 여기에 튀는 진흙 같은 거를 좀 덜 튀게 하려고 내리는 거. 그 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과 관련된 용품. 말이 왜 이래. 아무튼 말과 관련된 용품인데 말 안장에 늘어뜨리는 말다래, 말 안장의 연장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 안장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어쨌든 말 안장에 발 놓는 축 늘어뜨리는, 좀 멋있게 축 늘어뜨리는 말다래를 이걸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천마도가 그려있는데 이거는 좀 그림 퀄리티가 꽤 높고 이렇게 하얀 백마가 막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천마도는 뭐 신라의 상징으로, 신라에서 엄청난 문화재로 보고 있죠. 신라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막 멋있다고 하는데 고구려 비교해 보세요. 고구려 벽화 스케일 장난 아니죠. 신라는 이제 벽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마도를 되게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벽화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말 안장, 말다래다.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이제 천마총은 천마도, 그리고 이제 호우총. 호우총은 요것 때문에 중요해요. 이것도 역시 광개토대왕 호우면 그릇 때문에. 호우 꼭 외워주세요. 호우총, 호우면 그릇. 얘는 다행히 이렇게 라임이 딱딱 맞아서 외우기 쉽습니다. 천마총, 천마도, 천마, 호우총, 호우명, 호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줘야 얘는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천마도 보여드렸고, 호우총의 호우명 그릇,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릇이죠. 이 호우명 그릇은 임나일본부 설명할 때도 꼭 나오는 내용이고, 이때 그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와서 온 왜구를 격퇴해줬다. 뭐 요 부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임나일본부는 허구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광개토대왕이 와가지고 이제 그 신라 내무랑이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원병 요청을 해서 광개토대왕이 왔다라는 게 써있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릇이죠. 그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래서 호우면 그릇. 그리고 신라의 또 무덤 황남대총을 하나 보여드린다면, 황남대총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금관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 황남대총까지는 필기하지 않을게요. 황남대총의 금관. 신라는 그나마 이제 신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 금관이죠. 엄청난 세공기술을 알 수 있는 금관. 자, 그리고 돌무지 덧널무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라도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게 돼요. 신라 후기에. 신라 후기에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게 되고, 그거 뭐 보면 여기는 사실 그 딱히 그 우수한 문화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쓰자면 수능에 있는 수능 벽화, 수능 고분 벽화, 벽화 고분이라 수능 고분의 벽화라던가. 그때 당시를 알려주는 문화재는 뭐 어숙지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술관을 맡고 있었는데 어숙지 술관묘? 이런 게 있습니다. 수능 벽화 고분을 보여드리면 이제 수능 지역에 여기 벽화 고분을 제한한 부분이 있고요. 어숙지 술관묘도 딱히 뭐 보여드릴 문화재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신라는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굴식 돌방무도 바뀌었구나. 요게 중요하고,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우리가 외울 게 많겠죠. 천마도, 호우면 그릇 때문에. 자,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 양식이고요. 가야를 쓸 칸이 없네. 가야도 딱히 뭐 지금 아직 가야사는요, 아직도 가야 무덤을 우리가 발굴 중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건 없는데, 가야는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가야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연결선 하지 말고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그냥 참고로 쓰세요. 삼국시대지 가야까지 포함하진 않으니까. 가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나무 덧널을 가지고 하는 덧널 무덤이었어요. 나무 널빤지 같은 걸로 땅에다 묻히는 덧널 무덤이었다가 이제 그 이 덧널을 돌로 바꾸는
바로 왜 이래. 돌 덧널 무덤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다 모두 그 청동기 때 나왔던 무덤, 저기 양식이에요. 청동기와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돌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이제 고령지 무덤이죠. 고령지 산동 44호분. 가야 무덤은 최근까지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가야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좀 역사적으로 내용이 없는데 가야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야 된다. 우리 가야사도 공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돌 덧널 무덤이었다가 굴식 돌반 무덤도 약간 막판에 나타납니다. 그러고 이제 신라한테 유입되죠. 후기에 약간 등장하는 정도. 그래서 가야사 같은 경우 사실 무덤을 외울 건 없고요. 덧널 무덤이에서 돌 덧널 무덤이었다가 굴식 돌반 무덤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무덤의 그런 흐름 순서만 잡으시면 충분히 문제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덧널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무 돌 같은 경우로 이렇게 이 가야 무덤이거든요. 이번에 지금 창녕에서 지금 나온 거. 덧널 무덤은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덧널 무덤 이거 가야 지산동 돌 덧널 무덤 요런 게 이제 바로 덧널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만든 다음에 여기다 사람을 묻고 그 위에다가 원래는 나무 널판지로 닫아놨었는데 좀 발달해서 이제 나무보다는 돌로 이렇게 널쩍하게 널판지처럼 만들어 돌로 덮어놓은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돌 덧널 무덤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게 닫아놨다. 거기에 이제 문화재들을 많이 놓고 그리고 이제 무덤을 만든 거죠. 가야는 요 정도만 아시고 그렇게 딱 유명한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그런 고분은 딱히 외울 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필기하고요. 자 보시면 자 고구려는 너무너무 외울 게 많다. 돌무지 무덤에 장군총 꼭 알아두시고 장군총이 이 석촌동 돌무지 무덤과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백제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구식돌반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벽화가 무덤 주인을 그리다가 불교 관련된 걸 그리다가 도교로 점차 발달하고 사신도 같은 게 나타난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과 함께 외워주셔야 돼요. 아까 그림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여러분들 보시는 공부하시는 참고서가 다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림과 함께. 반드시 그림과 함께. 그림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 구식돌반 무덤, 벽돌 무덤, 웅진 시기에는 무령왕 등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비에는 소규모의 구식돌반 무덤이 나왔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무덤 양식이 좀 특이하죠. 고구려와 백제에 존재하지 않은 이제 막 돌을 엄청나게 때려박고 거기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봉토를 쌓아가지고 절대 도굴되지 않는 그런 도굴이 어려운 그 대신 벽화가 없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거. 그래서 그 무덤 양식을 알아두시고 천마총에 천마도, 호우총에 호우면 그릇. 그리고 후기에 구식돌반 무덤도 나타났었다. 이 정도. 제가 사실 오늘 발해와 통일신라까지 무덤 양식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거의 이제 시험 문제가 적어도 한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과 함께 이러한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있다니 대단하다라는 그런 애착을 가지고 좀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